기구한 모녀 최순실과 정유라 오늘 같은 법원 심지어 같은 층에 있게 됩니다. 지금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조금 있으면 같은 층 법정에 딸인 정유라 씨도 출석을 할 텐데요. 저희가 이 영상, 이 과정을 좀 주목해서 지켜보기 전에 그 전에 재판정을 먼저 다녀간 박 전 대통령 이야기부터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성훈 변호사님. 네. 유영하 변호사가 말이죠. 박 전 대통령 호칭을 잘못 불렀다가 네. 재판부에 주의를 받았어요. 사실 재판부에서도 지금 뭐 입에 붙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봐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 전직 대통령이건 재벌 회장이건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도 법정 안에서 피고인입니다. 예. 호칭은 당연히 피고인이라고 해야 되고요. 저도 이제 변호인으로 들어가서 이 당사자가 뭐 저보다 뭐 신분이 높은 사람 뭐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냥 피고인이라고 호칭을 쓰는데 당연히 이제 김세형 부장판사도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쓰고 검찰도 당연히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유독 유영하 변호사만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의미가 아마도 아직도 대통령이 탄핵된 게 억울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계속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법정 안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현장 좀 예상보다 일찍 서울중앙지법에 정유라 씨가 도착을 했습니다. 2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때문에 원래 뭐 1시 40분경에 도착한다는 취재진의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일찌감치 10분 정도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깐 포착이 됐었는데 복장은 뭐 입국했을 때 복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저 영상을 다시 저희가 준비를 해놨다가 앞으로 좀 차분히 풀어보도록 하죠. 예, 잠시 뒤에 정유라 씨 모습 보고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재판부에서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을 계속 듣고 있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어요. 아직 그 피고인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좀 호칭에 주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주의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이런 호칭만 봐도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순한 의뢰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뭐랄까 또 정치적으로 동지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하튼 좀 위아래로서는 좀 서열이 있는 좀 이런 표현을 대장하고 모시는 뭐 보좌 정도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다 유영하 변호사 특유의 이제 성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피고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법정은 그 선입견을 보여주거나 예단을 보여주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원칙은 법 앞에 평등이기 때문에 만인은 평등이기 때문에 피고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유영하 변호사의 외려 저런 호칭이 재판부로 하여금 좀 그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도 썩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판정에서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과거에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불렀는지 과거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를 매김되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 걸 바라는 사람이냐 그런 의미로 친박이라면 저 친박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친박 맞습니다. 대통령님 과거에 뭐 당시 이제 공천을 받기 직전에는 대통령님 당연히 그렇게 불렀을 텐데 이현정이 네. 안 부르는 거란 일부러 안 부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배신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인생을 쭉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배신의 어떤 그런 정치였죠.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속에서 결국 이제 정말 지난번 그 공천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공천의 분란을 겪는 와중에서도 제일 어떤 중심에 놓던 게 바로 배신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유승민 의원을 그렇게 어떤 싫어했었고 멀리 했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그 옆에서 했던 3인방까지도 이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정도로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정현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친박들 재판장에 오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오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이 대화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유영하 변호사인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 지금 박 전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남은 본인의 어떤 측근, 본인의 충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도 변호인 그 이상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차마 그 앞에서 피고인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리고 계속 자기 마음속에는 역시 이분은 나의 영원한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어떤 그 심정이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인 그 어떤 재판부에서 어떤 그런 제지를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도 이 말은 계속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호 교수님, 네. 유영하 변호사는 아직까지도 옆에 유일하게 남아서 그러니까 전 대통령의 심기 관리를 한다. 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단순히 심기 관리를 떠나서 유영하 변호사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우상처럼 그렇게 받드는 그 우상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 동합니까?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나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곱 난장이들이 공주님 모시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모시는 건 힘든 게 아니죠. 오히려 영광이고 즐거움이죠. 그렇듯이 유영하 변호사의 지금 태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는 것이 자기에게 힘들고 고통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영광이고 즐거움이고, 왜냐하면 우상을 가까이서 자기가 지금 거의 독점하다시피 모실 수 있는 위기에 처해서 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심정 같은 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한테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입안에 혀 같은 사람이다. 그만큼 입안에 혀요. 예, 뭐 그럴 정도로 나를 잘 모시고 내 신기 경호를 잘해주고 내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나를 불러주는 호칭 하나에서도 다른 사람과는 특별히 다른 칭호를 써주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과 모든 걸 소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호간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재판정에서도 아직까지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전역 전 의원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아마 유일하게 유영하 변호 대리인하고 의견을 나눌 거예요. 아무래도 유영하 대리인이 가깝겠죠. 왜냐하면 정치 인생에서 줄곧 아주 변함없는 충성도를 확인한 대상이고 또 그렇죠. 유영하 그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고 본인의 기호에 맞는 분이에요. 본인의 기호에 맞는 분이다. 앞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이제 피고인이라고 제대로 부를 수 있을지 저희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잠시 전에 예상보다 10분 전쯤에 정유라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면 잠시 화면으로 만나봤는데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백 변호사님. 네. 아직도 서클렌즈를 착용하고 있다.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는 어쨌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 하나 결정을 해주는 시점이라 지금은 조금 이 기자회견 할 때나 검찰 들어갈 때보다는 다소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2시에 열리게 된 건 최순실 씨하고 혹시 마주칠까 봐요. 그러니까 좀 늦게 오늘 2시에 열리게 되는 건데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이 기존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최순실 씨나 뭐 이렇게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길었던 거와는 좀 아마 다르게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일단 지금 검찰에서 확인된 혐의만 가지고 영장기재 범죄 사실을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 학사비리 관련된 업무방해죄하고 청담고등학교 관련한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뭐 그런 부분들에다가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순실 뇌물을 받았던 돈을 말로 전이해서 숨겨놨다는 취지로 그 3가지 정도로만 지금 영장기재 범죄사를 썼는데 오늘은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그제보다 표정이 좀 그래도 이렇게 뭐 밝거나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다소 좀 진지하거나 긴장한 표정이 보이는 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조금 초췌해지기도 하고 조금 긴장한 모습도 눈에 뭐 보이기는 오늘은 해요. 어제 그제와 달리 훨씬 더 긴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뭐 그 정도면은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 같네요. 예. 네. 지금 저희가 포인트를 두고 좀 핵심으로 짚어보고 있는 게 바로 오른쪽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정유라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마 국정농단 사건 이후 한 10월부터 해서 한 8, 9개월 만에 모녀가 일단 만나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서울중앙지법 서관 3층에 같은 층에 지금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들어갔다시피 이제 정유라 씨는 319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거고 지금 최순실 씨는 아직도 재판 중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사실 최순실 씨의 재판은 12시 반쯤에 이제 끝이 나고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정유라 씨의 변호인과 같기 때문에 이제 영장실질심사로 옮겨갈 텐데 참 기구한 운명이라는 게 같은 건물에 같은 층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어쨌든.
거기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같은 구치소에서 또 구속까지 돼야 되니까 두 모녀만 그 인간적으로만 두고 본다면은 좀 잔인한 처사일 수도 있죠. 보통 검찰에서 이렇게 한 가족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때 뭐 중대범죄가 아닌 한은 같이 기소하는 경우가 기소는 같이 하더라도 구속까지 같이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크고 또 하나는 정유라 씨가 그 국내 송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최순실 씨에 대한 이제 심리적인 어떤 압박도 있지만 여하튼 뭐 같은 법원에 같은 층에서 있지만 최순실 씨는 아마 딸의 그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을 텐데 둘이 또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또 만날 수는 없어요. 아마 뭐 정유라 씨는 몰라도 최순실 씨의 마음은 굉장히 좀 신경 변화가 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부구치소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면 정유라 씨는 서울구치소로 갈 거예요. 이게 왜 지금 남부구치소에 좀 이해할 수 없게 둘이 같이 있게 된 거냐면 원래 이제 그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최초에 발부받을 때 그때는 최순실이 서울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들어오면서 남부구치소로 옮기는 바람에 그때는 정유라 씨가 최순실이 없는 남부구치소를 이제 그 체포영장에서 나중에 집행할 장소로 기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그러니까 구속이 돼서는 같은 곳에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오늘 오전에 지금 정유라 씨는 1시 30분쯤에 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저렇게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고 아까 방금 전에 지나간 화면은 최순실 씨가 오늘 오전에 본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저렇게 똑같은 곳으로 시차를 두고 오전에는 최순실 씨, 오후에는 저렇게 딸인 정유라 씨가 같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준비한 거 한번 잠깐 보시면 백 변호사님, 네. 저는 이곳을 가보지 못했는데 이 서관 3층, 이 319와 312호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가깝습니다. 뭐 걸어서도 뭐 한 1, 2분이면 갈 수 있는 정도 거리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죄는 분명히 뭐 지긴 했지만 그 모녀가 같이 한 층에서 그것도 같이 재판을 받고 한 명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가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가 현재 계속 취하고 있는 건 사실 정유라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본인의 혐의를 굉장히 열심히 좀 소명을 하는 모양새였는데 예. 들어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무룩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날은 사실 마지막 최후 진술할 때 그 법정에서 정유라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정유라는 어디서 재판받을지도 모르고 그 재판장이 뭐 정유라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유라의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건 최순실이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물론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아직도 존경하는 분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박 전 대통령이 유리한 짓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나중에 정유라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무언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되면 예상치 못한 그런 폭탄 발언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저런 측면을 보고 지금 최순실의 심경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어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현정 의원님 네. 기분 탓일까요? 저는 법정을 출석하는 최순실 씨의 모습이 유난히 힘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자기 재판에 참석을 하지만 신경은 온통 딸의 재판에 가 있다. 뭐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보는 사람도 저걸 보면서 기구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정말 자기 자식가 제일 아끼는 정말 어렵게 낳은 딸이거든요. 결국 그 시험과 나기를 통해서 결국 낳았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애지중지 키워서 정유라만 돌본 사람만 5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귀하게 자랐고 이 모든 사실 국정농단의 발단의 한편에서는 사실 이제 정유라에 대한 어떤 후원 그리고 정유라를 예를 들어서 이제 승마를 시켜서 금메달 따게 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보내고 마지막 부분 이제 IOC 선수위원이 되는 게 하는 예. 뭐 그런 꿈까지 가질 정도로 정말 정유라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희생했던 게 바로 이제 최순실 씨의 입장이라면 그런 딸이 지금 자기와 똑같은 층에서 바로 그냥 소리 지르면 바로 들릴 만한 그런 장소에서 같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이거는 참 본인이 상상도 못했던 일일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자신이 저지른 이 행위에 대한 그런 무거움도 좀 느낄 거고 왜 자기가 이렇게 또 딸까지 이런 어떤 처지에 있고 더군다나 손자는 지금 또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보호모성에 있고
그 재산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다 재판받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예. 결국 아마 자신이 그동안 했던 데 대한 뭐 일말의 양심이 있다라면 상당히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그런 추정도 해봅니다. 지금 화면 보면 좀 시무룩해지고 많이 침통한 엄마에 비해서 딸은 아직도 약간은 천진난만으로서도 좀 엿보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화면 보시면 딸 100% 구속될 것 같다. 무지렁이 딸이다.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최순실 씨는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정유라 씨가 와서 구속 직전에 상황에 빠져 있지만 생각만큼 최순실 씨가 그렇게까지 심리적으로 무너졌느냐? 저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무지렁이 딸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면 그렇게 감정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에 대해서 지금 무지렁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는 여전히 본인은 실세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는 이런 그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뭐 중심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지금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생각 외로 설사 구속이 된다고 정유라 씨가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좀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은 층에 지금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두 기구한 모녀 얘기를 좀 해봤다면 이제부터는 철부지 작전을 쓰는 게 아니냐는 정유라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정유라 씨의 목소리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어요. 안에 갇혀 있어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 일이요? 네. 뭐 어머니가 재판을 아직 형을 받는 재판을 안 하셨다 그것만 들었고 나머지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예, 뭐 계속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건 이경재 변호사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직접 가진 않았지만 변호사가 덴마크 현지로 날아가서 접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황도 알려주고 귀국 날짜 조율했다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유라 씨가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기자들 앞에서 막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일부는 확실하게 좀 준비되어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랑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무슨 혐의로 재판받는지 잘 모르는데 그러면 본인이 거기 관계가 있겠어요? 무슨 혐의로 재판받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유라가 이번에 와서 굉장히 뭐 20세 철부지 같은 그냥 막 웃어가면서 얼굴도 찡그려가면서 편하게 얘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다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사실 그 전에 변호인이 가서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조율한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엄마가 다 했고 난 잘 모른다. 그리고 지금 엄마가 무슨 혐의로 재판받는지 잘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 준비해온 말 중에 기자들 질문 안 하니까 갑자기 했던 말도 있어요. 박 전 대통령하고 우리 엄마와 사이 관계 잘 모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건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해온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엄마 핑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엄마 핑계 대고 엄마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뭐 최근에 뭘 같이 했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은 질문에 대한 답까지 했던 거를 보면 확실히 철부지처럼 보였으나 준비는 많이 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철부지처럼 보였지만 준비는 많이 하고 왔다. 이 분석을 또 한 인물이 했습니다.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실제로도 본인이 대학을 안 가고 싶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전면적으로 그러면 정유라 씨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거부를 했냐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전혀 모르고 있고 그 혜택만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사실관계가 정리가 된다면 사실은 정유라 씨는 아무런 죄도 성립하지 않고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처벌 불가능. 저걸 다 노리고 한 작전이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참 흥미로웠는데 이현정 의원님. 내 이름이 바뀌는 것도 본인이 몰랐다. 다 엄마가 시켜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유행가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 유행가이긴 하지만 어떻게 성인이 돼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도 몰랐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좀 나간 거 아닌가요? 사실은 어떤 자기 이름이 바뀌고 부르는 게 자체가 다른데 그리고 주민등록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 몰랐다는 것은 정말 나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지금 아까 대학교도 마찬가지 나왔는데 자기 전공도 몰랐다고 나왔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교수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교수가 이제 하도 이제 그 어떤 과제를 내야 되니까 이 과제를 내야 되니까 교수가 이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럼 뭐라도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보면 그 철자도 틀린 사진하고 몇 개 글을 보냅니다. 그 교수한테.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20대의 어떤 여성이 대학생인데 그래도 자기가 무슨 과인지는 알잖아요. 그 이메일이 오면 이거 왜 보낸지는 알고 대체 내가 이대를 다니는데 어디를 다니는지는 그 정도는 아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정유라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변명 자체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왜 준비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소한의 그런 상식이란 거죠. 이름은 내가 바꾸는 건 알았지만 내가 엄마한테 이름 바꾸라고 하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 바꾼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대에 대해서는 무슨 과인지도 몰랐다. 이건 이야기는 이미 그 이대 교수들하고 왔다 갔다 한 이메일의 기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지금 법조인들께서 보시는 게 보면 이거는 준비한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정말 쟤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엄마가 다 했는 것 같아. 이런 이미지를 지금 며칠 동안 기자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확 보여주잖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저걸 보면 쟤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다 최순실가 다 했네. 이런 이미지를 확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장이 기각될 것 같아. 이런 전망도 나오는 이유가 저렇게 아무것도 몰랐는데 엄마 했는데 영장이 떨어질까? 그리고 또 모녀를 함께 가둘까? 이것에 대한 또 여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상당히 일정 부분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본인 이야기보다 상당히 오버해서 이야기를 한 측면도 있다. 그거는 법을 잘 아는 분의 어떤 코치가 있지 않고 조력이 있었을 것이다. 저렇게 이야기를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글쎄요, 뭐 전공도 모르고 개명도 몰랐다는 걸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부분인가 싶기는 한데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독일에서 덴마크로 가게 된 경위도 도피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뭐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법률인의 조력을 받은 그야말로 짜여진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분이 엄마하고 싸우면 늘 이기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엄마하고 싸울 때 이기는 무기 하나가 딱 있죠. 말 안 타. 이 한마디에 엄마가 바로 지고 모든 걸 엄마가 최유라 씨가 해달라는 대로 정유라 씨가 해달라는 대로 최순실 씨가 다 해줬던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강한 멘탈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뭐 덴마크에 간 것도 엄마가 가라 해서 갔지 나는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 도피한 게 아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지금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질 때 구속영장이 떨어지는 두 개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도피라든지 그다음에 증거인멸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이게 사실은 덴마크로 도망갔다는 것이 이제 전례가 도피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영장을 친다. 이거 이제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또 변명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도 이런 이야기예요. 아까 좀 전에 질문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될 것이다. 100%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 죄를 자기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나 잠재적으로 드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검찰이 가혹하게 우리를 수사한다. 그런 걸 이제 이미 이제 국민들에게 코스프레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개명 사실도 본인이 몰랐다는데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정유라 씨가 과거에 덴마크에서 취재진 앞에 섰을 때는 꽤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죠. 그 부분에 근데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한국에서 이 대출을 다 갚았어요. 막 조세포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독일에서도 저희가 세무사를 쓰면서 세금을 다 냈어요. 아니 아무것도 모른다더니 저 말은 구체적인 단어들하고 수치도 그렇고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아니 사실 20세 철부지 학생이라면 조세포탈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조세포탈이라는 단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 씨가 지금까지 보면 난 이것도 몰라요, 저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정도 수준이라면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리한 부분, 변명해야 될 부분, 해명해야 될 부분 확실하게 해명을 해요. 그리고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약서도
포스트잇도 중요한데 다 붙여놔가지고 자기 사인만 해서 다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20세 대학생이 생각해내기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얘기 있었잖아요. 해외 도피인 줄도 모르고 엄마가 가래서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외 도피인 줄 알았지만 엄마가 가래서 갔다면 공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쓴 거고요. 지금 보면 기자회견장에서 저렇게 막 말을 많이 하는데 검찰 들어가서는 지금 뭐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정유라의 변호인이면 검찰 들어가면 무조건 묵비권. 이게 정유라 씨를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흥분해서 나오기 시작해서 꼬투리가 하나 잡히기 시작하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검찰 조사에서는 말을 좀 많이 아끼라는 아마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정유라가 그 덴마크에서 한참 동안 있는 동안에 굉장히 그래도 많은 준비를 하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철부지 어린애 같네. 그러니까 저 주변에서도 보니까 정유라 진짜 뭐 아무 잘못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여론전은 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 들어가서 또 법원에 가서는 기존에 이제 그 최순실 씨가 했던 그런 스타일대로 뭐 모르쇠 전략 아니면 이제 묵비권 행사하는 전략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님, 어쨌든 정유라 씨는 불법 특혜를 받은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럼 정유라 씨의 말대로라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남들이 알아서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통할까요?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그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전면 부인 전략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부인을 할 때는 전면 부인이 최선이에요. 뭐 하나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흙이 무너지지 좀 누수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인을 할 땐 전면 부인이 계속 나은 건데 지금 하나 포인트를 좀 놓치고 있는 게 이 정유라는 학점을 억지로 받으니까 부정하게 받는 거에서는 엄마 따라서 총장실에 갔던 거, 뭐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유라가 등장하는 부분이 금메달 들고 간 거. 그래서 보여줘도 되냐 그래가지고 금메달 보여준 거. 그런 거 이럴 때 정유라가 최순실을 통해서 알았느냐요.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부정입학을 시키려고 하는 정황을 얘가 알았느냐. 그걸 알면서 이용했고 그리고 자기가 금메달을 보여주고 하는데 같이 가공한 역할을 했느냐가 이제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 단계로 최순실 씨가 이대 관계자들이 정유라를 부정입학을 시키는데 최순실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지금 크게 드러난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최순실 씨가 정유라를 부정입학을 시키는데 한 역할, 그 역할이 뚜렷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역할을 최순실이 정유라가 알고 그걸 그대로 하라는 대로 따라간 이 정황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알겠습니다. 면에서 정유라 씨의 저 부정입학, 학점은 결국 부정입학 부분도 썩 쉽지는 않을 거예요. 유죄 얘기 나오기가. 쉽지는 않다. 이수희 변호사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312호에서 본인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순실 씨는 12시 30분에 모든 재판이 끝났어요. 정확히 1시간 뒤에 딸인 정유라 씨가 아마 이런 조언은 없었지만 8개월 만에 아마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지금 한 6분 뒤면은 본인의 영장 실질 심사가 이 서관 3층 319에서 진행이 될 텐데 백 변호사님. 오늘 밤늦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수희 변호사님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아니 그 영장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 공판에서의 유죄 문제를 따질 때의 말씀. 백 변호사님은 오늘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거의 뭐 100%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한국에 있다가 저렇게 잡혔다면 통상적으로 모녀를 둘 다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유라 씨는 한국에 없고 덴마크에 있고 들어오는데 끝까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영장 그 사유 중에 발부 사유 중에 제일 중요한 도주의 우려는 거의 명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그 업무방해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자들 전부 오늘 어제가요 이제 전부 다 이제 구형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검찰에서 정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나머지 혐의들도 오늘 모든 거 뭐 뇌물죄 뭐 그다음에 해외 재산 도피 이런 부분은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생각인 것 같은데. 나름 검찰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정된 것만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 넣었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그래도 뭐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다른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이재용 부회장이나처럼 막 새벽 늦게가 아니라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에 영장 발부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국정농단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